예, 오늘 우리가 함께 토론할 주제는 파시즘과 공동전선입니다. 예, 오늘 워크숍에서 발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자는 그 차승일 동지인데요. 이 차승일 동지는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그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막시즘 때 여러 차례 파시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그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승일 동지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 이렇게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오늘 주제가 파시즘과 공동전선인데 이거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파시즘은 뭐고 파시즘에 맞서서 이제 필요한 전술로서 공동전선 이제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저 주제를 보더니 아니 왜 파시즘하고 연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이제 하면서 의아해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파시즘에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파시즘은 원래는 그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이렇게 성장했었던 독특한 정치 운동을 뜻합니다. 그 이탈리아의 그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만든 조직 이름이 이탈리아 군사 파쇼였는데 이 파시즘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탈리아의 이 이탈리아 군사 파쇼 말고도 독일에는 히틀러의 나치당이 있었고 이제 스페인에는 팔랑의 당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도 프랑스에는 이제 국민전선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고 뭐 헝가리의 요빅당 또는 그리스의 황금새벽당 같은 곳들도 이제 저는 그런 파시즘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파시즘에 관련된 이런 글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 의미를 상당히 이렇게 느슨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교수분이 이런 파시즘이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쓰이니까 그냥 자기 정적한테 쓰는 정치적 욕설 정도로 요즘은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이렇게 말을 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뭔가 민주적 권리를 이렇게 좀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세력 또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좀 강한 세력 또는 인종차별이나 이런 성차별을 좀 드러내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죄다 다 파시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우파 정부 9년이 있었는데 그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이제 파시즘 정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심지어는 그 전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여기도 파시즘 정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그 평택에 미군 기지 확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대하는 시위에 군대를 투입을 해서 이제 그 시위를 해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충격받은 이제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그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렇게 파시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넓혀버리면 사실 파시즘이라는 이 용어가 가리키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그런 학술적인 엄밀성의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파시즘이 이제 실제로 등장을 하고 성장을 할 때 이렇게 파시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에 이제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시즘이 무엇인가라는 건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다시 그런 장기 침체와 이런 인종차별의 부흥 속에서 다시 유럽에서는 이제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파시즘을 이해하는 건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시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그 20세기 초 그 좌파들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지할 수도 있었던 이런 파시즘의 성장과 집권을 이제 저지하지 못하면서 이제 노동계급이 큰 패배를 겪게 되었죠. 이제 물론 자세히 보면 당시에도 나라마다 그런 차이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20세기 초와 지금의 또 파시즘 운동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이렇게 파시즘이라고 묶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공통점들은 있어요.
그 공통점을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려면 파시즘을 이제 저는 이념으로서 이해하면서 접근을 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운동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가 1930년대에 분석했었던 이런 파시즘 그 규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지하면서 이제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그 트로츠키가 얘기했었던 파시즘의 그런 독특한 특징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파시즘은 의회민주주의를 극도로 불신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둘째, 파시즘은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을 기초로 하는 대중운동이었어요. 셋째, 그 파시즘의 핵심 기반은 중간계급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간계급은 그 보통 말하는 중산층과는 다릅니다. 그 마르크스주의 용어로 이제 중간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계급도 아니고 이제 자본가 계급도 아닌 그런 이제 사회 집단을 말하는데,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영세 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또는 중간 관리인 이제 이런 계층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반 때문에 파시즘 운동은 그래서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그 대자본가들한테도 이제 불만을 느끼면서 적대심을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에게도 적대적입니다. 그 최근에 그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그 대기업들의 횡포에는 이제 엄청 분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데도 또 극렬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좀 그 모순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넷째, 근데 이 중간 계급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노동계급과 달리 이 자본가들을 타도할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계급은 노동계급하고는 이제 상당히 생활 반경이 이렇게 겹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시즘으로 조직된 중간 계급은 그런 노동계급 조직을 파괴하는데 그런 경찰 같은 통상의 그런 무장 기구들보다 이제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파시즘은 이 자본주의 회복을 위한 도구 노릇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 중간 계급이라는 기반 때문에 처음에는 이 자본가들이 파시스트들을 껄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노동자들도 개돼지로 보고 쌍꺼들이라고 이렇게 보겠지만 중간 계급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천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특수한 경우에 권력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회 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 파시스트가 아니면 도저히 이 자본주의를 복구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이제 그때에서야 이제 이 파시스트들한테 정권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노동계급의 조직들을 이렇게 파괴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 이 충치가 엄청 심한 사람이 이제 병원 가기는 싫어가지고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결국에는 치과 가서 피 보면서 이렇게 치아를 뽑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엄청난 그 위기 상황에 놓인 자본가들의 그런 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시즘은 20세기 초에 저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지를 못했는지 이제 이탈리아랑 독일의 경험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대안으로서 트로츠키가 이렇게 주장했었던 그 반파시즘 공동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원래는 이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했었던 사회당 당원이었어요. 그냥 당원도 아니고 그 사회당 기관지에 그 편집자를 지내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파시스트의 지도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무솔리니의 이 변신의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무솔리니는 그 이탈리아가 이 1차 대전에 참전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적극 주장하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무솔리니는 그 사회당 기관지 편집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그 사회당 그 평당원들이 이제 워낙 압력이 세서 이제 결국에 이 무솔리니는 사회당에서도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는 그 다른 유럽 나라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국민국가 수립과 그 산업화가 뒤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이제 되기는 시작했지만 그런 공장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집중이 돼 있었고 남부는 여전히 농업이 중심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이런 모순이 심했고, 근데 한편으로 뒤늦게 시작은 했지만 그 산업화의 속도는 또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이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그런 사회 변화가 이제 엄청나게 급속하게 따라 붙으니까는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모순도 상당히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투쟁들이 격렬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8년과 이제 19년 초가 되면은 이 이탈리아는 거의 정치적으로 폭발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실업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식료품과 물자가 되게 부족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1차 대전 때 농민들이 500만 명이 징집이 돼서 전장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농민들은 전쟁 끝나면 땅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근데 정작 전쟁 끝나고 와보니까 땅도 안 주고 처지가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농민들도 이 불만이 급증을 해서 상당히 급진적인 이런 행동에 막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농민들은 그 토지를 재분배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제 격렬한 행동에 나서죠. 그 노동자들도 이제 단체 행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토리노라는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투쟁 전통이 아주 강했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1차 대전 때 그 프랑스랑 영국, 러시아 편을 들어서 이제 승전국에 속하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으로 얻은 영토가 이제 이탈리아 지배계급과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런 우파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준군사 조직을 꾸려가지고 발칸반도에 있는 한 그 도시를 점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부 지배자들은 그 의회민주주의가 사회당의 성장을 이렇게 저지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히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농민과 노동자들도 이제 엄청난 불만과 이런 행동을 느끼면서 행동을 시작하고, 지배자들은 또 지배자들 나름으로 불만과 이런 것들이 엄청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18년, 19년에 그 러시아의 1917년 상황과 비슷한 그런 것을 이렇게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배경에서 그 붉은 2년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는 years 해서 비엔뇨 로소라고 하는 그런 1919년과 20년에 그런 공장 점거 운동이라고 불리는 대격변이 일어난 게 이제 바로 이런 배경에서였습니다. 그 19년에 토리노 지역의 노동자들은 그 공장 평의회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공장 평의회들은 그냥 노조 정도의 그런 구실을 한 게 아니라 아예 그 공장의 운영권을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장주의 경영권과는 이제 충돌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직장 폐쇄,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맞선 또 점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투쟁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도시들에 있는 노동자 100만 명이 그런 공장 점거에 참가하는 그런 수준의 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공장 평의회는 그 러시아의 이제 소비에트처럼 그런 대항 권력이 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혁명가는 이 공장 평의회 운동에 이제 상당히 적극 개입을 합니다. 이 즈음에 이제 이탈리아 노동 운동을 이렇게 대표하고 있었던 그런 조직은 사회당이었어요. 이 사회당은 이제 그 당시에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한 그런 제1당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당 이 안에는 좀 다양한 이런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혁명은 절대 반대하는 개혁주의파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혁명가들의 순수성을 엄청나게 고집하는 그런 초자파 분파가 있었고,
그 중간에 이 개혁주의도 아니고 또 혁명적 사회주의도 아닌 그 사이에서 동요하는 이제 중간주의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규모였지만은 그람시를 중심으로 한 그룹도 이제 한편에 있었고요. 이때 그 노동자들의 이 기세와 이런 것이 엄청 강해서 심지어는 이렇게 혁명에 반대하는 개혁주의파,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까지도 말로는 혁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내놓는다거나 이제 노력을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그런 사회당 내 다른 그런 분파들 역시도 그 혁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혁명을 실제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권력과 이제 충돌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제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이제 결국에 이 운동은 그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이제 얼마 정도의 양보, 임금 인상이나 이런 연금 개혁 같은 이런 양보를 조금 얻어내고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제 엄청난 거의 준혁명적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투쟁을 벌였는데 이제 가진 거는 받은 건 이제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에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편 이 무솔리니는 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쟁 참전을 이렇게 적극 지지하면서 이제 쫓겨났고 1919년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군사 파쇼라고 하는 파시스트 조직을 이제 19년에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결성을 했는데 이제 19년, 20년 이 공장 평의의 운동이 엄청 강하게 있으니까 이 파시스트들이 전혀 기를 쓰지를 못했어요. 이 2년 동안에는. 근데 이제 20년 말쯤에 이 공장 평의의 운동이 사그러지니까 이제 그때서 이 파시스트들이 이제 엄청나게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농촌에 내려가서 이런 농민 조합들, 그 이제 거기에서의 그런 좌파적 활동가들, 그 노동조합, 또 좌파 계열의 신문사들, 그리고 이제 사회당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었던 지방자치정부 건물 이런 데들 뭐 방어하고 활동가들 살해하고 하는 이런 테러와 이제 린치를 엄청나게 이제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그 공장 평의의 점거 운동의 실패로 이제 사기는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방어적인 투쟁은 할 수 있을 만큼은 강력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업주들은 이 노동자들이 또 언제 그런 일을 벌일까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이제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주의 운동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것을 뭔가 이 국가가 저지하지 못하는 것에 상당히 큰 불만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파시스트들이 이제 막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이 국가가 못하던, 정부가 못하던 일들을 이렇게 해냈던 거죠. 이 2년 동안에, 20년부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 무솔리니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군사 파쇼는 이제 1년 있다가 국가 파시스트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국가 파시스트당은 처음에는 그 퇴역 군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장교들이 이게 중심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씩 가면 갈수록 이 중간 계급 출신의 청년들과 장기 실업자들이 이제 중심을 이루면서 이제 가장 적극적인 당원이 됩니다. 이 파시스트가 이 20년부터 22년까지 엄청나게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 앞에서 사회당은 이제 완전히 무기력했어요. 이제 합법성에 사로잡혀서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파시즘에 어떻게 맞서 싸울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노동자들한테 계속 행동을 자제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이런 파시스트 같은 애들이 이제 이렇게 막 날뛰게 되는 거는 이 사회에서 이제 합법성이라는 게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런 합법성을 복구를 하면 이런 파시스트 같은 극단적 무리들을 이제 이런 무리들이 설 곳이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서 노동자들이 이제 좀 자제를 하고 그러면은 이 여론층이 파시스트로부터 이제 등을 돌릴 거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그때는 이탈리아에 국왕이 있었는데 이제 국왕한테 이제 적극
개입해 주기를 이렇게 막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회당 안에는 이 개혁주의파도 있었지만은 그 혁명적 순수성을 엄청나게 고집하는 초자파 그룹도 있다고 했는데, 이 초자파 그룹은 그 공장 점거 운동이 끝난 직후인 21년에 사회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공산당을 이렇게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공산당은 그 비혁명적인 조직들과는 이제 협력을 해봐야 혁명적 순수성을 이제 해치기만 할 뿐이니까, 그런 파시스트에 맞서기 위한 그런 협력, 다른 조직들과의 협력을 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제 파시스트가 아예 의회를 장악을 해버리면 이 이탈리아 대중들이 그런 의회 민주주의에 가지고 있는 환상을 완전히 깨트려 줄 테니까 또 그것도 나쁠 거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 파시스트들의 성장에 이제 맞서는 움직임은 이제 그런 노동운동에서의 그런 중요한 그런 단체들, 사회당과 공산당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아래로부터 기층으로부터 그런 운동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탈리아어로 아르디티 델 포폴로라고 불리고,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민중의 돌격대라고 하는 이런 반파시즘 그런 행동단체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들이 이제 이탈리아 곳곳에서 파시스트들의 그런 테러와 린치에 이렇게 반대를 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 이제 그 파시스트들이 이런 뭐 좌파 계열 신문사들 막 습격하고 할 때 그냥 맨몸으로 가서 육탄전 벌이는 건 아니거든요. 뭐 총도 쏘고 이제 막 수류탄도 던지고 총도 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에 맞서서 이제 방어를 하려면은 이쪽 편도 그런 무기들을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민중의 돌격대는 이제 그런 무기의 사용 불법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민중의 돌격대는 초기에는 이제 큰 성공을 거두고 기층에 있는 사회당 당원들과 공산당 당원들은 이제 거기에 막 참가를 해서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년 한 중반쯤 여름쯤이 되면 이 민중의 돌격대의 활동이 되게 성공적이어서 이제 무솔리니가 이제 이탈리아 파시스트 운동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당과 공산당이 이 민중의 돌격대와 협력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이제 사회당은 아마 예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합법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민중의 돌격대는 불법적으로라도 무기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걸 불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런 파시스트들과 평화 협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는 사회당으로서는 뭔가 자신의 손발을 묶는 거긴 하지만은 파시스트로서는 이제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냈죠. 한편 공산당은 당원들이 민중의 돌격대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중의 돌격대의 지도자들은 혁명가가 아니었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은 그냥 따로 자기네들 당원과 자기 당과 이제 친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따로 그런 조직을 만들고 이 민중의 돌격대와는 협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중의 돌격대는 결국에는 이제 고립이 됐죠. 다른 좌파 단체들한테 전혀 지지와 연대를 받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파시스트들의 이제 공격을 이제 혼자 받게 되는 그런 처지로 놓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이제 사회당과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이 총파업을 호소를 합니다. 22년에 가서야 2년 동안 계속 두들겨 맞다가 이제 그때 이제 총파업을 호소를 했는데 이제 뭔가 노동자들한테 그런 총파업을 하기 위한 정치적 준비도 시키지 않았고 되게 졸속적으로 그냥 합시다. 전날에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파업이 성사될 리가 없죠. 그냥 공허한 호소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솔리니는 잠깐의 위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저항을 받지 않고 22년 10월에 이제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20년부터 따지면은
2년 만에 총리가 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무솔리니의 집권에 대해서 그 위키피디아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게 흔한 신화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른바 이 파시스트 돌격대 로마 진군이라는 게 나와요. 파시스트들이 로마로 쫙 진군에 들어와서 관공서와 언론사 같은 데를 이렇게 막 점거를 하고 그래서 딱 총리 자리를 이렇게 무솔리니가 차지하게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좀 그런 역사적인 그 연구들을 보면 이건 완전 신화예요. 그러니까 돌격대들이 로마 외곽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집결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규모도 되게 조그맸고 무기 무장 수준도 별 볼 일 없었고 또 이제 보급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 때마침 그때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런 비 맞은 생쥐꼴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무솔리니는 그때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기 스위스 국경과 가까운 밀라노에 있었어요. 이제 일이 좀 잘못 틀어지면 이제 바로 도망가려고 이제 그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파시스트가 이렇게 무솔리니가 이렇게 쉽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때쯤이 되면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이런 지배자들이 이제 얘한테 한번 맡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이제 형성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파시스트는 의석이 그 전체 500석 중에 35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당의 대표인 무솔리니가 이렇게 총리가 된 거는 국왕이 이제 그를 임명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솔리니는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워했어요. 헌법도 바꾸지 않았고 이제 신중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4년 뒤에 되면은 이제 4년 뒤인 26년이 되면은 이제 좀 자신의 그런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진보단체 그런 개인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단체와 개인들에게도 이런 파시즘의 탄압에 물결이 이제 미치게 됩니다.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천천히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독일입니다. 히틀러는 원래 미술하고 싶어서 이제 미대를 진학하고 싶어 했었던 청년이었어요. 이제 히틀러는 자기 재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대에 계속해서 한 3번인가 4번을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생의 목적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이런 히틀러한테 삶의 의미와 이 삶을 살아갈 활력을 준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전쟁의 병사로 참가하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히틀러한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히틀러는 사회주의와 노동계급에 대해서 이제 불타는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독일이 이제 패배하게 된 계기가 18년에 병사 반란으로 시작해서 1918년 11월에 이제 병사 반란으로 시작해서 이제 독일에서 혁명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무너지면서 이제 패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회주의자 놈들하고 이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적개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18년 11월 혁명이 독일에서도 일어나면서 이제 19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의회민주주의 그런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은 1차 대전 이제 패배하고 그때 맺은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조약 때문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채도 많이 빌리게 됐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힘든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지탱을 했었던 거는 그 사회민주당이었어요. 이제 1919년부터 쭉 해서 이 사회민주당은 계속해서 의회 제1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또 이제 배상금 잘 안 갚는다고 프랑스가
독일 침공하고 이제 이런 걸 겪은 독일의 이 민족주의자들과 우익들은 이제 엄청 열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도 반대를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때는 이제 공산당이 상당히 큰 대중정당이었는데 독일에서는 이 공산당은 소련의 그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또 이 공산당도 철천지 원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공산당 나름대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회당이 그 제1당으로 있는 그 시절에 그리고 이제 그 독일에서 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었던 프로이센주 주정부를 이제 사회민주당이 그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정부가 이제 그런 뭐 메이데이 집회에서 뭐 발포를 해서 노동자들을 죽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운동을 탄압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화가 나 있었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1919년에서 20년에 저기 독일 남부 지역의 바이에른이라는 주에서 형성됐었던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을 이 사회당이 이런 우익 민족주의자들과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정부를 파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훌륭한 혁명가였던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립크네이트를 이제 살해하는데 이제 동조를 하기 때문에 또 공산당으로서도 사민당을 이제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보고 있었죠. 근데 쭉 시간이 지나면서 23년이 되면 결국에 독일 혁명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혁명이 패배했다고 해서 다시 그 전에 정상 상태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우 양극화가 이제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23년에 독일은 이제 외채 상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에 열받으니까 이제 프랑스가 독일의 그 라인 지역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치솟았고, 이 초인플레 때문에 이제 중간 계급들은 이제 저축들이 이제 다 사실상 날아가게 생겨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사진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폐 이렇게 쫙 쌓아놓고 장작 대신에 이제 지폐를 태우는, 워낙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계급들이 이제 엄청나게 절망하면서 이제 분노를 느끼게 되죠. 뭐 이제 잠깐 25년에서 28년까지는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경제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데, 근데 29년이 되면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붕괴로 말미암은 세계적 공황이 따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독일도 엄청나게 심각한 경제 공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6개월 만에 실업자가 600만 명이 됐고, 1933년이 되면 또 그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자들은 이런 궁핍함과 좌절감 속에서 이제 상당히 그런 근본적인 해법, 과감한 처방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이제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치당이 급속히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치당은 29년 전에는 그 총선에 나와서 득표율이 한 5%도 안 되는 그런 되게 작은 군소정당이었는데, 이 대공황과 이런 사회적 위기를 겪으면서 1930년에 이제 엄청난 이변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이 나치당의 지지율이 급속히 성장을 해서 이제 나치당이 한 8배 정도 득표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2당이 되고 제1야당이 되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런 나치당의 성장에 대처해서 그 독일의 그 개혁주의 정당이었던 사민당은 이탈리아 사회당하고 똑같은 일을 했어요. 합법성을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회민주당이 그 프로이센 주 정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막 사회적인 위기에 처하면서 의회가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고, 이제 사실 그 당시는
의회에서 무슨 입법 활동으로 통치가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냐 대통령 명령 내려가지고 그냥 막 통치를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대통령이 이 프로이센 주정부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사실상 쿠데타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당은 이게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헌법에 맞는 이런 조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준 군사 조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강철전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사용해라 하는데 나치가 헌법을 어기면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그 당시에 혁명적 정당이었던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그 공산당이 있었는데 이제 이탈리아 공산당은 되게 신생이었지만 그 파시즘이 성장할 때 근데 이제 독일은 훨씬 더 오래된 정당이었고 경험도 많고 이제 당원도 상당히 많았던 수십만에 이르렀던 그런 대중 정당입니다. 이 공산당이 이제 잘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이 독일 공산당은 이 나치보다는 오히려 사회민주당을 주적으로 삼았어요. 이제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공산당은 이 선진국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제 파시즘이다라고 하는 이제 사회 파시즘,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사회주의적 파시즘론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민당을 주적으로 삼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소련의 이제 스탈린이 정책을 이제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스탈린은 28년부터 그 농업을 강제로 집산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급속한 공업화를 시도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내 분파였었던 부하린파와 이제 분파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러시아에서 이제 부하린파는 그런 외국에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좌파들, 그 내에 있는 좌파들과 이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하린파와 이렇게 분파 투쟁을 하고 있었던 스탈린은 이제 그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민주의 정당들, 그 서유럽에 있는 사민주의 정당들에 대해서 이제 막 공격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민주주의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얄궂게도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그걸 입증하는 사례로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9년에 메이데이 집회가 있었는데 베를린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때 사회당 그 주정부가 그 주정부에 속한 그 사회민주당원인 경찰청장이 이제 그 시위에다가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살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로자 룩셈부르크나 리크네이트를 또 살해하는데 동조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회파시즘론은 틀린 건데 왜냐면은 이 자본주의가 때에 따라서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그런 집권을 허용할 때도 있고 파시즘에 의존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두 개의 사회적 기반이 달라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기반은 노동계급이고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런 세력입니다. 근데 파시즘은 중간계급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고 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정당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본다면 이 파시즘과 이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우린 그 혁명가들은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건데 이제 공산당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아무튼 이제 공산당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두 정당의 이제 협력은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거리에서는 이 나치들의 그런 준군사적인 테러 행동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나치의 돌격대가 32년에 10만 명에서 33년에 40만 명으로 이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 이 돌격대의 가두 행진은 이 중간계급의 시리에 빠져 있는 중간계급의 대중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 상당히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그런 운동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32년이 되면 나치당은 이제 선거에서도 제1당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신화가 있는데 그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히틀러가 총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1등을 하긴 했는데 득표율이 35% 정도여서 혼자 힘으로 총리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히틀러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우파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힌덴부르크는 이제 찝찝하긴 했지만 그 당시가 되면 독일의 자본가들도 히틀러한테 한번 넘기자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제 압박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된 히틀러는 이때부터는 뭐 헌법이고 뭐고 이제 그런 걸 존중할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40만 명에 이르는 돌격대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격대를 이 경찰 조직과 기존에 있는 경찰 조직과 군대 조직에 통합을 시키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빠르게 이탈리아보다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이런 좌파 단체와 노동 단체들을 말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이 트로츠키는 이 파시즘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힘은 노동계급의 공동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된 행위 주체는 이제 혁명적 정당을 표방하고 있었던 공산당이 3인당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협력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동전선이라고 할 때 이 전선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영어로는 프론트입니다. 그러니까는 프론트가 이제 군대의 용어인데 두 세력이 이렇게 딱 맞붙어 있는 그 선, 그거를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최근에 이제 장마전선 얘기 들어봤을 텐데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막 맞붙어서 비가 오잖아요. 그게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면은 이제 공동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동의 적에 대항해서 이제 여러 노동계급의 세력들이 이제 한 전선에서 한 편에 같이 선다라는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공동전선이란 거는 혁명적 노동계급 정당이 이렇게 구사하는 전술인데, 그런 개혁주의 정당들과 이제 특수한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서 한 편에 서서 공동의 행동을 펼치는 것을 이렇게 뜻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건 뭐 토론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